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산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좀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좀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집권 2기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금융시장은 와 이렇게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트럼프의 위력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1기 때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위원님. 근데 2기는 비슷한 듯 다르다. 2기는 더 강력해질 거다. 1기와 2기 한번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일단 1기하고 2기하고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의 기조는 거의 그대로 가는데 이제 다만 1기 때 한번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2기 다음에 이번에 3기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끝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리고 또 대선 공약 때 보면은 1기 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발언이 더 거칠어진 측면도 있죠. 근데 1기 때 한번 겪어봤죠. 저희는 생각보다 말한 만큼 정책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발언을 했을 때 선거 공약으로 잘 안 먹히니까 공약 때 저는 더 세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는 너무나 순진한 겁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을 했었죠, 저희는. 근데 이 사람은 그 특징이 말을 처음에 세게 해놓고 굉장히 말하자면 블러핑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천히 깎아 내려가면서 협상을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요즘에 나오는 우려는 다소 좀 과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제 1기 때하고 2기 때 보면요. 근본적인 그 기조는 비슷할 겁니다. 일단 미국 우선주의고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특히 과거에 트럼프 이전과 이후를 많이 나누는데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과거와 같은 글로벌 무역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경제 안보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패권이네요. 그렇죠. 미중 패권 경쟁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경제의 효율성 플러스 경제 안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많이 다른데
놀라울 정도로 대중 압박에 대해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1기하고 2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얘기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지나친 공포를 갖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킨다. 라는 것 때문에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지킨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100%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10%를 한 다음에 아무튼 올리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켰다라는 개념이 이분은 조금 남들하고는 그 말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 반드시 그렇게 꼭 불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산업별로 보면은 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 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연구원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뒤에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입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가 지금 보편적 관세, 중국에게 60% 관세 이미 다 짜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관세 때문에 세계 교역량 줄어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세 폭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관세를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를 올리게,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국에도 피해가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할 겁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 분야별로 타겟팅을 하고 중국하고의 정말로 핵심적인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세를 올리더라도 일반 생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자신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역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또 다만 이제 환경 규제를 상당히 완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가격 인하입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개발을. 근데 그런 그 프래킹을 갖다가 이제 대량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급망원에 들어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화공업 중심이고 그 환경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주력 산업이 철강, 자동차, 조선 뭐 보면 대부분 그 탄소를 아주 고소비하는 업종들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혜택을 받는 것도 있는 거죠. 약간 좀 희망의 빛도 보이는데요,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겠다. 근데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태양광 풍력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다시 석유 석탄을 쓰겠다 하고 막 LNG 갖다 써라. 이 될까요? 좀 약간 그런 의문은 들거든요. 할까요? 이렇게? 실제로 그 파리 협약 탈퇴는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화석 연료를 안 쓰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근데 막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에너지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약간씩 약화됐습니다. 물론 없어진 건 아닌데 조금씩 약화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할 경우에 과연 미국 내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제 아마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과거로 100%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섞어 쓴다, 석유를. 흐름을 갖다가 조금 둔화시키고 과거에 비해서 쉐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쓴다. 약간씩.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그냥 완전히 이쪽을 전혀 안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석유, 석탄, 특히 LNG, LPG를 가스를 더 막 하려고 하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럼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우리 수출 산업의 뭐 관세 폭탄의 교역량 줄어드는 부분이 비용 절감으로 일정 부분 또 상쇄될 수 있는 뭐 약간은 그렇습니다. 약간은 그런 효과도 있고 유럽조차도 네. 저는 탄소 중립을 막 원해가지고 트럼프를 반대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좀 해보니까 약간 석유 필요하다 이런 반응인가 봐요 지금 네, 유럽도. 그러니까 예. 유럽도 완전히 다 그렇게 돌아섰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너무 과한 네. 얘기인데 제가 유럽에서도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더 그러니까 진전은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위원님에게 이 질문은 또 어떨까 그러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그 트자와 연관이 돼야만 오르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급락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승승장구 네. 1억 1,000만 원이 돌파를 하고요. 그렇죠. 주식시장과 이 금융자산시장 쪽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허니문 기간 비슷하게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확 뛰었고 그다음에 미국.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달러에 버금가는 전략 무기로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건 정상적입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코인이라고 부르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처음에 오르고 나서 이제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환율이 강달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1,400원대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거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미국 경기가 좋고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제조업도 더 강해지고 뭐 이런 예상 때문에 이제 미국 그렇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여기에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거 있죠. 환율 조작국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막 압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약달러로 가야죠. 달러가 강하면은 무역에 불리하니까요. 그렇죠. 트럼프 말은 또 약달러 그렇죠. 신봉론자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도 보면 환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초기에는 아마 뭐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환율이 유지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약간은 약달러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게 뭐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뭐 환율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 전체적인 흐름은 좀 그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00원 이상으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 조 위원님과 함께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살 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중국 대리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이제 중간재 수출하니까 그러나 중국을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눌러주면 약간 더 길게 가면 한국에게는 또 반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단점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대중 압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거는 주로 레거시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지금 공장을 세워놨는데 아주 최첨단 제품은 아니고 주로 이제 그걸 레거시 분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레거시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출에 타격도 있고 생산에 조금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굉장히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그 효과가 컸습니다. 그때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을 때 막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기술 적자가 유지가 시간을 상당히 벌어주는 건데 일단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걸 선거 때 막 떠들고 다녔었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국의 모든 제품을 갖다가 60% 관세를 매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몇몇 전략적인 핵심 부품,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관세를 골라서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골라서 때릴 만한 핵심 부품이 뭐겠냐 하면은 거기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도체 중에서도 레거시보다는 선단 제품이. 반도체.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주셨지만 뭐 반도체도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HBM 같은 선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 나뉘는데 중국이 막 추적해 오는 이런 선단, 이 첨단 반도체 쪽을 눌러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약간 좀 플러스 요인도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를 트럼프가 좀 때려주면요. 중국 쪽이 우리에게는 시간도 벌고 숨통도 트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제 우리도 살 길 찾아야 된다. 미국이 막 우리의 우방국이다.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공급망 다변화 이런 이야기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2.0 시대에 트럼프? 하면 좋은데 그 공급망 다변화를 어디로 한다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긴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될 문제는 아니고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실제로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원자재 그 공급망이 가장 싸요. 대표적으로 뭐 코발트라든지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사오는 게 제일 쌌는데 이제는 안보 논리가 개입이 되면은 그게 싸더라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돌리든가 아니면 인조 흑연 같은 거 조금 더 비싸지만 그거를 더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는 잘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보 논리가 개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더 비용이 약간 플러스 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망하고 우리의 그 공급망 체계 안에 그 전체 그 틀 안에 있는 거기서 이제 소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죠. 과거처럼 된 상태에서 공급망 다변화 말로 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님, 지난주에 정말 뜬금없이 중국이 우리에게 갑자기 15일짜리 무비자 정책이라는 손을 내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한번 중국과 손을 한번 잡는 건 어때요? 트럼프 2.0 시대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우리가 좀 이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나라한테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나라한테 한 거고 또 중국이 이제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관광 산업도 좀 더 이제 또 부스트하겠다는 뜻,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진흥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포함된 건데 어쨌든 또 우리나라한테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측면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보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소소한 거긴 하지만 무비자를 또 이게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값어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양쪽에.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딱 앉아가지고 두 개를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는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양쪽의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뭐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급망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보 문제랑 여러 가지가 걸치기 때문에 이쪽에 더 이제 또 강한 트럼프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을 두되 중국하고의 대응은 좀 다자간 협상, 뭐 RCEP이라든지 뭐 CTTP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중국하고도 협력을 해나가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중국하고는 주로 다자간 협상으로 대응을 하고 미국한테 조금 더 그 공급망 쪽은 더 미국을 약간은 더 중심에 두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 한국 산업의 영향은 따로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분야별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요. 일단 가장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게 2차 전지 산업이죠. IRA 폐지 있고 겸사겸사 완성차조차도 자동차 산업도 떨고 있는 게 미국이 그나마 포드 이렇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현대차 지금 주가 보면 이런 게 다 좀 녹아있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쪽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배터리 쪽은 확실하게 손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보조금도 줄어들 테고 또 친환경 정책이 많이 이제 퇴보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이번에 트럼프 캠프에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은 전기차를 하죠. 근데 꼭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율주행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자율주행차라는 게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다른 규제 때문에 더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갖다가 조금씩만 완화해 준다면은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될 거예요. 물론 단기간 1, 2년 내는 아니더라도 이게 과거에는 이 규제를 푸는 게 10년이 걸릴 게 5년으로 단축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자율주행차는 내연기관차로는 어렵습니다. 안 되죠. 네, 전기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디지털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수요는 한 2, 3년 후가 되면은 점점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 건 맞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을 앞당긴다 그러면은 이 캐슴 구간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가 오히려 그 캐슴 구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배터리도 중국을 더 치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이 있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그러다 미국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가 관세 같은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크게 세우고 또 GM하고 협력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피해가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완성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린다 그러면요. 국내 부품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산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기간을 갖게 보더라도 이게 완성품이냐 부품이냐 그다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릅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 지금 위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또 이런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해법들 탈출구도 함께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